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18사략 두 번째 편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낭독회 때 18사략 책을 한번 낭독해 드렸었죠. 이후 속편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이번에 두 번째 편 낭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사략에서 다룰 내용은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춘추 시대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18사략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쪽 위에 카드를 통해서 지난 낭독회 먼저 듣고 다시 청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의 역사서 18사략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주나라 강태공 주나라 무왕의 성은 희씨요 이름은 발로서 후직의 16대 손이었다. 후직의 어머니는 강원으로 계곡의 부인이었다. 어느 날 강원이 들판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이상히 마음이 끌려 그 발자국을 밟게 되었다. 그 후 길을 낳게 되었는데 이에 불길한 아이라 하여 길거리에 내다 버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소와 말이 밟지 않고 피해가는 게 아닌가. 이번엔 산속에 데려가 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사람이 많아 버리지 못하였다. 걸음을 옮겨 이번엔 얼어붙은 강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러자 새들이 날라와 날개로 덮음에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강호는 하늘이 보살펴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웠다. 또 풀이나 나무 심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어른이 되자 곧장 땅을 살펴보고서는 무엇이 그 땅에 적합한지를 연구하곤 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요임금과 순임금한테서 봉투를 받고 희씨의 성을 받게 된 것이다. 그 후 8대 후손인 고공담보이를 넣었을 때 북쪽의 흉노족이 대규모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쪽 기산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때 백성들은 고공담보는 참으로 어진 인물이다. 그분을 어쩌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며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을 엎고서 모두 고공담보의 일행을 뒤따랐다. 고공담보의 장남은 태백이고 둘째는 우중이라 했으며 막내는 계력이었다. 이 계력에겐 창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창이 태어날 때 붉은 새가 붉은 책을 물고 와서는 산모의 방 위에 앉은 상스러운 진주가 나타났다. 이에 태백과 우중은 아버지 고공담보가 막내인 계력에게 왕위를 넘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는 계력에게 왕위를 양보하게 된다. 계력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뒤를 이었다. 그가 바로 서백창으로 후에 주나라 문왕이 된 인물이다. 그의 높은 덕을 잘 알고 있었던 제후들은 그가 즉위하자 앞을 다투어 그에게 복속해왔다. 한편 동해 바닷가엔 여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70세가 되도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강에서 고기를 낚으며 주나라까지 유랑해왔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 아내까지 도망쳐버린 상태였다. 그는 강태공이었다. 어느 날 서백이 사냥을 나가려 그날의 운세를 점쳐보니 이상한 점괘가 나왔다. 용도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며 곰도 아니다. 또한 호랑이도 아니요, 표범도 아니다. 잡은 것을 패왕에게 보필할 신하이다. 그날 서백은 위수강가에서 여상을 만났다.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서백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왕이신 태공께서는 항상
후세에 반드시 주나라의 성인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주나라는 번성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바로 그 성인이군요. 서백은 여성을 수레에 태워 궁궐로 모신 후에 그를 태공이 바라던 성인이란 뜻으로 태공망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언제나 그의 말을 경청하며 따랐다. 은나라를 멸망시키다. 서백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발이 뒤를 이으니 그가 바로 무왕이다. 당시 은나라 주왕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마침내 무왕은 은나라를 치기로 결정한 뒤에 친히 선두에 나서 출전하게 된다. 이때 은나라의 충신 백이와 숙제가 무왕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아직 3년 상도 치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전쟁을 벌이시다니 어찌 효도를 할 수 있겠소. 또 신화된 몸으로 왕을 죽이려 하다니 어찌 인이라 하겠소.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들을 배려하자 태공망이 제지하고 나섰다. 이분들은 의로운 분들이다. 공손히 모시도록 하여라. 그 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으로 들어가 주나라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는 오직 고사리만 먹다가 끝내 굶어 죽고야 만다. 그들이 남긴 채미가는 지금도 전해주고 있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도다. 포악함으로 포악함을 바꾸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줄 모르네. 신농시와 순임금, 우임금이 호련히 사라지니 내 어디로 돌아갈 거나. 아, 사라지리라. 운명은 이제 다 했나 보다. 드디어 모기야 지방에선 은나라와 주나라의 운명적인 결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전투는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나고 만다. 주왕이 잔인한 포갑 정치에 신물이 나 있던 은나라 군사들은 오히려 창을 거꾸로 잡고는 주나라 군대를 환영하며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라 추대하게 된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 뒤 무왕이 죽고 태자 송이 들어섰으니 그가 바로 성왕이다. 당시에 성왕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무왕이 아우였던 주공이 섭정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이때 무왕의 아우였던 관숙과 채숙이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렸다. 주공은 성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죽은 은나라 주왕의 아들인 녹보를 앞세워 반란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주공이 단호하게 그들을 토벌하려 하자 왕실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주공은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방치한다면 애써 이룩한 선왕의 위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주공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는데 3년 만에 관숙과 녹보를 죽이고 채숙을 멀리 추방하게 된다. 7년이 지나 성왕이 장성하자 주공은 섭정을 그만두고는 모든 정사의 권한을 되돌려주게 된다. 주공은 섭정하는 동안 관제를 새로 정하고 새로운 주나라 예약을 정하는 등 주나라의 기틀을 확고하게 세워놓았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기반이 확립되고 모든 국가적 제도가 이루어진 이 기간을 성강지치라 한다. 이때 모든 제도는 이후 후세에 이르기까지 가장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주공과 그의 동생인 소공은 이후에도 성왕을 도와 좌우의 보좌역이 되어 전하를 둘로 나누어 서쪽은 소공이, 동쪽은 주공이 각각 관할하게 된다. 그 뒤 주공은 자신의 영지인 노나라에 아들 백금을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우이고 또한 성왕의 숙부이다. 허나 남이 나를 방문한다면 머리를 감다가도 중단하였으며 식사를 하다가도 급히 뛰어가 만나였다. 그래서 한번 머리를 감으려면 3번씩이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했고 식사를 할 때마다 3번씩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야 했다. 나는 항상 내가 미흡한 점이 없는가, 혹시 천하에 어진 사람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리 염려하며 지내왔다. 그러니 너 또한 노나라에 가서는 결코 교만해져선 아니 된다. 백금은 노나라에 간 지 3년 만에야 주공에게 정사를 보고했다. 주공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왜 이리 보고가 늦었는가? 그러자 백금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 고장의 풍속과 예절 규범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지키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태공은 제나라의 제후로 임명받아 부임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주공에게 보고하였다. 주공이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고할 수 있었소? 이에 태공망이 대답했다. 군신의 예를 간소화하고 그 고장의 풍속에 따라 모든 백성이 알기 쉬운 정치를 하였습니다. 하여 이렇게 빨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주공은 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단식했다. 나라의 명령이 지나치게 번잡하면 백성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백성들이 속박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거늘. 우리 노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야. 어느 날 주공이 강태공에게 물었다. 제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어? 예, 현자를 존중하고 공을 세운 사람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하의 힘이 강해져서는 임금을 죽이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소? 이번엔 강태공이 주공에게 물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공로자보다 혈연을 중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피리 소리, 구슬피 땅을 울리니. 성왕이 죽고 아들 강왕이 대를 이었는데 성왕과 광왕 두 시대에 걸쳐서는 천하가 태평하여 형법이 존재하긴 했지만 40년 동안 그것을 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강왕이 죽은 후 아들 소왕이 그의 뒤를 잇게 되었다. 그런데 소왕은 남쪽 지방으로 시차를 나가 초나라에 이르렀을 때 악교칠 난 배를 탔다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이다. 이에 모강이 그 뒤를 이었다. 당시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던 조보라는 사내가 있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데 언젠가 왕은 8필의 준말을 얻어 조보에게 말을 몰게 하며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자신의 수레바퀴와 말발자국을 남겨놓으라 했다. 모강이 황하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곤륜산에 오른 뒤 다시 서쪽으로 수천리를 갔을 때 미모가 뛰어난 선녀 서왕모가 산다는 신선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서왕모는 아름다운 연못으로 유명한 요지에서 그들에게 주연을 베풀며 모강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에 모강은 서왕모와 흥겹게 놀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조차 잊고야 만다. 마침내 작별의 순간이 오자 두 사람은 서로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서왕모는 모강에게 술을 권하더니 폐하, 오래오래 사시옵고 꼭 다시 한번 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으면서 작별의 노래를 불렀다.
곳곳의 시인들은 이들의 만남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였다. 요지의 서왕모가 비단 창문을 활짝 여니 8마리 준마는 하루에도 3만 리를 달릴 수 있건만 모강은 무슨 일로 다시 올 줄 모르는가. 이 틈을 타 서나라의 영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조부는 날듯이 말을 달려 돌아와 반란을 진압하게 된다. 모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공왕이 즉위하게 된다. 공왕은 여행을 매우 즐기는 인물로 어느 날 위수부근에 사냥을 나가게 되었다. 당시 위수부근엔 밀국이란 소국이 있었는데 밀국의 영주 강공은 공왕을 정중히 맞아들이고는 잔치를 베풀게 된다. 그리고 강공의 곁에는 아리따운 미녀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공왕은 이 미녀가 마음에 들었다. 강공의 어머니인 공왕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강공에게 미녀를 공왕에게 바치라고 눈짓하였지만 강공은 듣질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공왕은 강공에게 그 미녀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강공이 말하였다. 아유, 안 될 말이요. 주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일개 소국에서 여자 하나 때문에 창피를 당한 공왕은 이내 돌아오자마자 밀국을 토벌해버렸다.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그때부터 먼 나라에서 온 조공이 들어오지 않았고 제후들의 불만 또한 높아져만 갔다. 점점 주나라의 권위는 차츰 떨어짐에 왕이 옥자에서 내려와 제후들을 만나는 형편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모강 이래 5대 만에 초나라가 처음으로 스스로 왕을 참정하는 등 주나라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게 된다. 백성의 입을 막음은 물을 막는 것보다 나쁘다. 세월이 흘러 여왕의 시대가 되었다. 여왕은 성격이 포악하고 교만했으며 매우 탐욕스러웠다. 매일 백성들을 괴롭힘에 자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갔는데 이에 왕은 위나라 출신의 무녀를 시켜 왕을 욕하는 자를 몰래 살피도록 한 뒤에 무녀가 고발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게 된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눈으로만 원망을 추구받게 된다. 백성들이 아무런 불만도 이야기하지 않자 여왕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 위엄으로 드디어 백성들의 비방이 없어졌도다. 이때 소공은 왕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단지 억지로 백성의 입을 틀어막은 것일 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요. 강물을 막게 되면 반드시 둑이 터져서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됩니다. 허나 백성의 마음을 내리누르는 해독은 더없이 깊고 크게 될 것입니다. 허나 여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백성들은 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고 왕은 산서성으로 달아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나라에 왕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공과 소공 두 재상이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기간을 공하라 부른다. 현재 왕정에 대비되어 사용되는 공화국이란 말이 이때에 비롯된 것이다. 사마초는 사기에서 공화가 시작되는 해, 즉 기원전 841년부터 연표를 정확히 만들고 있다. 그 14년이 지나 여왕은 죽고 아들 선왕이 대를 잇게 된다. 그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유능한 사람을 우대했다. 그 중에서도 소목공, 방숙, 윤길보, 중산모 등 현명한 신하들은 왕을 잘 보좌했다. 선왕은 이들과 함께 정치와 외교에 힘을 썼으므로 주나라의 왕조는 다시 중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허나 선왕 39년 강족에게 대패하는 등의 선왕 말년에 이르러 나라가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이어 선왕은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요민이라는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병사와 인부 징용,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갔다. 이렇게 되자 신하들 역시 전쟁의 불리함을 거듭 상소하였다. 선왕 43년, 충신이었던 두백이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참수되게 된다. 그러자 두백의 친구 자유는 내 임금의 잘못을 밝히고 두백의 무죄를 증명하겠다 라며 자신 또한 자결하고 말았다. 그 뒤 3년 뒤 선왕이 포전 지방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멀리서 조그만 수레가 달려오고 있었다. 말과 수레는 모두 흰색이었는데 그 안에는 빨간 옷에 빨간 관을 쓰고 빨간 활과 화살을 가진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가까이 오더니 대왕은 그 후 별일 없으시오 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선왕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들은 바로 두백과 자유였다. 이에 선왕이 노하여 보검을 빼들고 그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선왕의 가슴에 화살을 쏘았다. 이 무도한 홍구나. 어찌하여 임금의 덕은 닦지 않고는 함부로 중신을 죽이는가? 홍군의 운수는 하늘이 결정할 것이야. 선왕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버렸다. 그 후 3일 후 선왕은 죽음을 맞이한다. 경국지색 포사. 선왕이 재위 46년 만에 죽은 후 아들 유왕은 왕에 올랐다. 당시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동료를 불렀다. 삼복나무로 만든 활과 가느다란 풀로 만든 화살통. 주나라를 망치네, 주나라를 망치네. 마침 그 무렵 삼복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을 팔고 다니는 부부가 있어서 왕은 곧장 그들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했다. 이에 부부는 놀라 달아나다 밤에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계집아이를 보게 된 것이다. 부부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포나라로 도망갔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포나라 사람은 유왕에게 죄를 지은 일이 있어 용서를 빌기 위해 여자아이를 바쳤다. 바로 그 여자가 옛날 뽕나무 활장수 부부가 주워 기른 포사였던 것이다. 유왕은 포사를 보자마자 흠뻑 빠져들게 된다. 허나 포사는 웃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유왕이 웃게 만들려 애를 써도 절대 웃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봉화가 울려졌다. 봉화가 울려지면 외적이 침입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각지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웃지 않던 포사는 제후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웃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봉화가 시시때때로 올려졌다.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유왕이 시킨 것이었다. 봉화가 오를 때마다 포사는 매번 크게 웃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북쪽에서 견융족이 밀물처럼 쳐들어오게 된다. 유왕은 황급히 봉화를 울렸지만 제후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유왕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여산의 산기슬에서 피살되게 된다. 춘추시대. 천하일색 포사와의 연락에 빠져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나라의 포강 유왕이 죽자 평왕이 즉위하게 된다. 평왕은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건융족과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두려워하며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다. 그래서 호경을 수도로 한 시대를 서주, 낙양을 수도로 한 시대를 동주라 부르게 된다. 이 동주의 시대는 514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구분된다.
춘추시대는 평양이 도읍을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진나라 땅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나뉘는 기원전 403년까지 368년간을 말하고, 중국시대란 이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178년간을 말한다. 춘추시대라는 이름은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기본으로 하여 편찬한 춘추라는 역사서에서 유래되었으며, 전국시대는 한나라 말기 사람인 유양이 편찬한 역사서인 전국책에서 유래된 말이다. 춘추시대에는 이른바 춘추오패가 유명하였다. 춘추오패란 춘추시대의 천하의 패권을 잡은 5명의 패자를 가리키는 말로,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부차, 그리고 월나라의 구천이 그들이다. 제나라의 황공은 천하제일의 명신 관중의 보좌를 받들어 주나라를 대신하여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그는 제후들에 의해 최초의 패자로 추대된다. 그 후에는 19년이나 망명생을 냈던 방랑공자, 진나라 문공 중위가 패자가 된다. 한편 남쪽의 강대국 초나라는 장왕시대를 맞이하여 그 세력이 강성해졌고, 주나라에 쳐들어온 견융족을 초벌한 뒤에 패자가 되었다. 이후 남쪽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사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결국 월나라 구천이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춘추시대는 막을 내린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 관포지교. 관중은 제나라 영수 기슭에 살던 사람이었다. 이 관중에겐 포수가라는 젊을 때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포수가는 그의 현명함을 잘 알고 있었다. 관중은 매우 가난했으므로 포수가를 몇 번이나 속였지만 포수가는 언제나 그를 환대했다. 그 무렵 제나라의 양궁은 무도한 군주였다. 그는 노나라의 황궁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에 살해한 뒤 황공의 부인과 정을 통했으며, 걸핏하면 신하들을 마구 살상하는 인물이었다. 이에 양공의 동생들은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할 수 없이 망명을 택했다. 이때 포수관은 공자 소백을 따라 망명하고, 관중은 공자 규와 함께 망명하게 된다. 이후 군주는 마침내 암살당하고 만다. 소백과 규는 그 소식을 듣고는 새 군주가 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 규와 함께한 관중은 소백을 화살로 맞춰 쓰러뜨린 뒤 공자 규와 함께 6일 만에 제나라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백이 이미 귀국하여 군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제나라 황공이 된다. 그때 쏘았던 관중의 화살이 허리띠에 쇠장식이 있는 곳을 맞췄던 것이다. 즉위한 소백은 공자 규가 망명해 있던 노나라를 공격하며 대승을 거둔 후에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렇게 명령하였다. 공자 규는 피를 나눈 형제이므로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도다. 하여 노나라에서 그를 죽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관중은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이므로 송환시키도록 하여라. 궁지에 몰린 노나라는 할 수 없이 규를 죽이고는 관중을 잡아 제나라에 보냈다. 이때 포수관은 거듭 황공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제나라만을 다스릴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만일 천하를 다스릴 배자가 되려 하신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에 관중을 붙잡아 처형시키려던 황공은 마음을 바꾸게 된다. 관중은 대부의 자리에 기용되었고 황공을 보좌하게 된다. 뒷날 관중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가난할 때 보수가와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몫을 더 많이 가졌지만 그는 나를 한 번도 욕심이 많다 비난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다 비난하지 않았다. 3번 벼슬에 나갔다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나를 무능하다 하지 않았다. 3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하였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 몰아세우지 않았다. 실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보수가였다. 보수가는 관중을 청구한 뒤에 그의 휘하로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기보단 오히려 보수가의 사람 보는 눈을 더 칭찬하게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길이다.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정치를 맡은 관중은 해산물을 받아 얻은 재물로 나라 살림과 군비를 튼튼히 하였다. 또한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했다.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분해야 영역을 안다. 예의를 알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명령을 내리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민심을 순응하게 해야 한다. 관중은 화가 될 일은 복으로, 실패를 돌이켜서 성공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였다. 그는 일의 경중을 살펴서는 언제나 균형을 잡았고 명분을 중시하였다. 언젠가 황공이 뱃놀이를 했는데 빈 소희가 황공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황공은 소희를 친정인 채나라로 쫓아냈다. 이러한 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채나라에선 소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이에 크게 화가 난 황공은 채나라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나라가 주나라 왕실에게 곡물인 띠풀 묶음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나라까지 공격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황공은 이웃인 노나라와 싸워 이기게 되었으므로 노나라의 땅 또한 거의 빼앗게 된다. 노나라엔 조말이란 장수가 있었다. 어느 날 노나라와의 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조말은 갑자기 단상에 뛰어올라 황공에게 비수를 들이대면서 그간 빼앗은 노나라의 땅을 모두 되돌려달라 협박했다. 황공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요구를 허락하였는데 이후 조말이 내려간 뒤 그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 했으나 관중은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상대를 죽인다면 이는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이지요. 일이 되어 제후들의 신의를 배반하게 된다면 분명 전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입니다. 작은 이익에 만족하신다면 전하의 명성은 스스로 버리게 될 뿐입니다. 이에 황공은 노나라부터 빼앗은 땅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된다. 그리고 황공의 이러한 행동은 제후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드디어 황공 7년, 제후들은 황공을 맹주로 추대하여 황공을 패자로 추대했다. 이때 관중의 제사는 제나라 왕실과 비슷했으나 백성들은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관중이 죽게 된 후 황공은 절제심을 잃고는 주색에 빠져 제나라의 국세는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관중이 병석에 눕자 문병을 간 황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군신 중에 누가 재상이 될 만하오? 이에 관중이 대답했다. 신하를 아는 데는 죽은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자 황공이 물었다. 여가는 어떻소? 그는 주군의 마음을 들고자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어긴 것으로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개방은 어떻소? 그는 위나라 공자인데도 육친과 나라를 저버리고 주군의 마음에 들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륜이 아니니
가까이에선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럼 수주는 어떻소? 그는 스스로 거세하여 환관이 되며 주군의 마음에 들려 했습니다. 이 또한 인륜이 아니니 불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관중이 죽은 후 황궁은 이 세 사람을 측근으로 기용하여 나라는 크게 어지러워진다. 황궁은 본래 호색하여 3명의 부인 외에도 6명의 후궁을 총애하였다. 황궁에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관중이 죽자 5공자 모두는 자신을 태자로 세워주길 황궁에게 요구했다. 관중이 세상에 뜬 지 2년 뒤 황궁 또한 죽게 되었다. 황궁이 병으로 눕자 5공자는 각각 무리를 만들어 태자가 되려 경쟁하기 시작한다. 황궁이 사망하자 태자자를 놓고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어 공중은 텅 빌 정도였다. 그 이후 제나란 다시는 패자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작은 의를 버리고 큰 부끄러움을 씻다. 오자선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초나라에서 유명한 가문이었으며 아버지 오사는 초나라의 평양 밑에서 태자의 시종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평양은 태자의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부시 종장이었던 비무기를 진나라로 보내 공주에게 청하려 했다. 이에 진나라에 간 비무기는 공주가 대단히 미인인 걸 보고는 귀국하여 평왕에게 말했다. 폐하, 진나라 공주는 절세 미인입니다. 하오니 폐하께서 공주를 맞으시곤 대자에게는 다른 여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왕은 빙긋이 웃었다. 그 후 진나라 공주가 오자 비무기는 즉시 평왕에게 공주를 데려갔다. 평왕은 즉시 공주를 맞아들이며 그의 아들을 낳게 했다. 이로써 비무기는 평왕의 측근이 되어 권세를 휘둘렀다. 하지만 비무기는 평왕이 죽고 난 이후가 매우 염려스러웠다. 만일 태자가 왕이 된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비무기는 날마다 평왕에게 태자를 헐뜯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의 여자를 빼앗아 꺼림칙했던 평양은 그 죄책감이 차츰 미움으로 변하여 태자를 멀리 추방하게 된다. 비무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는 계속해서 태자를 비방했다. 폐하, 태자는 진나라 공주일 때문에 반드시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태자는 국경에 군대를 갖고 있으므로 반란을 도모할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 평왕은 태자의 시종장 오사를 불러 캐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사가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어찌 거짓말만 일삼는 소인배의 말을 믿으시고는 진하드님을 멀리하십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비무기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시면 도리어 포로가 되는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말에 평양은 당장 오사를 감옥에 가두고 사자를 보내 태자를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사자는 급히 사람을 시켜 태자에게 전했다. 어서 피하십시오.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태자는 송나라로 달아났다. 비무기는 이번엔 오사의 가족을 죽이라고 왕에게 말하였다. 폐하, 오사에겐 아들 둘이 있는데 매우 영리한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장차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비를 지금 잡아두고 있으니 이 아비를 인질로 삼아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두 아들을 불러오도록 했다. 너희들이 출두하면 아비를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않겠다면 아비를 죽일 것이다. 형 오상은 이에 응하였지만 아우 자선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봤을 땐
출두하면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 몰살당할 게 틀림이 없지요. 아오니 다른 나라로 달아나서는 훗날 기회를 보아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더라도 아버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우리를 불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데도 가지 않고 또한 뒷날의 원수도 갚지 못한다면 내 그것이야말로 전하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그리고서는 오자서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오상이 출두한 다음 오자서를 체포하려는 사자가 찾아왔다. 오자서가 활을 꺼내 위협하니 사자는 오히려 도망치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오자서는 도망을 치게 됐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오사는 아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 이 초나라는 머지않아 큰 코가 다칠 것이야. 오상이 수도로 호송되자 평행은 즉시 오사와 오상 두 부자를 처형시켜버렸다. 도망친 오자서는 가까스로 오나라와 초나라의 국경에 이르렀는데 초나라 관리에게 정신없이 쫓기게 된 것이었다. 한참을 달린 오자서는 강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배 한 척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하늘이시여, 여기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몸은 죽어도 억울하지 않지만 아버님과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를 죽이실 때가 아닙니다. 이때 초가 소리와 함께 조그만 배가 저쪽에서 나타났다. 배에는 한 노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자서를 보더니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오자서는 재빨리 배에 올라탔다. 배는 양자강의 드넓은 물살을 헤치고는 쏜살같이 달렸다. 강을 건너는 오자서는 허리에 찼던 칼을 풀어 어부에게 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이 칼은 매우 값이 나가는 물건입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예, 어부는 거듭 사양하며 말했다. 조나라에 이런 방이나 붙었어.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 조 5만 섬과 재상제를 준다고 말이요. 내가 욕심이 있었다면 그 칼 따위와 비교가 되겠어. 오자서는 간신히 오나라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에 걸린 몸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 무렵 오나라 왕은 요였고 공자 광이 장군으로 있었다. 이윽고 수도에 도착한 오자서는 공자 광을 통하여 왕을 만나게 된다. 날이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한편 초나라 평왕이 죽자 그 틈에 오나라 왕 요는 초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초나라는 곧바로 반격에 나서서는 퇴로를 차단하고 오나라 군대를 포위하게 된다. 이때 오나라에 남아있었던 공자 광이 전에 오자서가 추천했던 전저라는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에 전저가 대답했다. 여왕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오나라 밖으론 초나라에 보위되어 있고 안으론 병력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 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대의 몸이 나의 몸이요. 그대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이에 공자 광은 자기 집으로 잔치를 벌이고 요왕을 초청하기를 일렀다. 이윽고 잔치가 벌어지고 공자 광은 발이 아픈 신용을 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가 전저에게 구운 생선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 구운 생선의 뱃속에
예리한 단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전조는 구운 생선 요리를 요왕의 상으로 가져가 앞에 놓으면서 즉시 생선 뱃속에 있는 단검을 꺼내 왕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전조 또한 좌우의 경비병에게 의해 곧바로 죽임을 당했다.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났으나 공자광은 미리 숨겨놓았던 병사들을 풀어서는 요왕의 경비병을 모두 제압하고 만다. 이로써 공자광이 왕좌에 오르니 바로 그가 함여왕이다. 함여는 약속대로 전조의 아들을 경으로 임명하고 오자서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했다. 그때 초나라에서는 대신 백주리가 살해되고 그의 손자인 백비가 오나라에 망명하며 대부로 등용되게 된다. 백비의 기용에는 오자서에 큰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오나라 대부인 피리가 오자서에게 살짝 물어왔다. 당신은 백비와 매우 친한 듯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예, 오자서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예, 나는 초나라에서 아버님과 형님을 잃었고 백비의 가족들 역시 초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피리는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제 생각으로는 백비는 좀 경계해야 할 인물인 듯합니다. 그의 눈은 독수리와 같고 걸음걸이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명예욕이 강하고 공로를 독차지할 관상입니다. 하지만 오자소는 그냥 가벼이 넘겼다. 아무튼 함려는 잔악기나 초나라에 대한 복수만을 꿈꾸고 있던 오자소와 백비를 장군으로 삼은 뒤 초나라를 공격하여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함려는 승세를 타고는 초나라의 수도까지 쳐들어가려 했으나 장군 손무가 이를 제지했다. 폐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다음에 오나라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2개 성을 빼앗게 됐고 다시 다음해에는 월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초나라가 침입해 왔는데 함려는 오자서에게 대적하란 명을 내렸다. 이에 오자서는 초나라 군사를 맞아 대승을 거뒀으며 계속해서 추격하여 초나라의 거소지방을 점령하게 된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 함려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왕의 동생 부계는 속전속결을 주장했으나 함려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계는 5,000명을 이끌고 초나라 군대를 기습하였는데 갑자기 기습을 당한 초나라 군대는 도망가기만 바쁜 것이다. 이로써 마침내 초나라 수도인 영에 입성하게 된다. 오자서가 초나라에 살았을 때 심보서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었다. 오자서가 망명하게 되었을 때 선포에게 자기 결심을 말했었다. 훗날 내가 반드시 초나라를 쓰러뜨리고 말겠어. 그러자 심포서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지키겠소. 오나라가 초나라를 격파하고 수도까지 함락시키자 오자서는 초나라 소왕을 체포하려 했으나 이미 피신한 뒤였다. 그러자 오자서는 죽은 평양의 무덤을 파헤쳐서는 시체에 300번 매질을 했다. 이때 산속으로 피신해 있던 심포서가 오자서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비난했다. 그대의 복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예로부터 많은 사람으로 밀어붙여 하늘을 이길 수도 있지만 끝내 하늘은 사람을 이긴다고 했어. 그대는 원래 병왕의 신하로 그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의 시체를 욕보았으니 이보다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 또 있겠어. 이에 오자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는 심포서에게 전하거라. 날은 저물고 길은 멀어. 다른 방법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라고 말일세. 함려는 초나라를 공격한 다음 오랫동안 초나라 수도에 머물렀다.
그 사이 그의 동생 부욱에는 은밀히 오나라에 귀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함류는 급히 오나라로 돌아와 부계를 내쫓았다. 이 틈을 따서 초나란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수왕은 다시금 초나라의 수도로 되돌아왔다. 이 무렵 오나라는 오자서와 손무 등의 계책을 따라 서쪽으로 강국이던 초나라를 격파하고 북쪽으론 제나라와 진나라를 제압했으며 남쪽으론 월나라를 정복하여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 그로써 오왕 함류는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와신 상담. 이 무렵 새로운 강국이 갑자기 나타났다. 바로 월나라였다. 월나라의 왕 구천의 조상은 우나라의 후예였다. 월나라는 20여대를 거쳐 윤상에 이르러 흩어져 있던 부족을 규합하여 새로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후에 윤상이 죽자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구천이 된다. 오나라는 윤상이 죽은 틈을 노려 월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구천은 군사를 이끌고 출일하는 곳에서 오나라와 맞서게 된다. 구천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런 후에 선발대를 오나라 군대에 접근시켜서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치게 했다. 이에 오나라 군대가 너무 어이없어 멍청이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월나라 대군이 습격해 오기 시작했다. 오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패주해야만 했다. 이때 함녀 역시 손가락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됐다. 그 뒤 함녀는 월나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며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죽고야 말았다. 임종 때 그는 태자 부처를 불러 이렇게 유언했다. 너는 구천이 네 아비를 죽였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불초자 3년 안에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이후 부처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장작개비 위에 잠을 자며 몸이 쑤실 때마다 아버지 함녀의 죽음을 생각했다. 또한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두고는 자기가 드나들 때마다 부처야, 넌 내 아비의 복수를 잊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그는 군사력 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 부처가 복수를 위해 군사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구천은 선제 공격을 하려 했다. 그러자 대신으로 있던 법녀가 말렸다. 싸움이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입니다. 헌데도 싸움을 즐겨 항상 싸우는 일에 몰두한다면 결코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천은 이미 결심한 일이라며 출동 명령을 내렸다. 오나라 왕 부천은 구천의 생각을 미리 알고는 정예 부대를 배치시켜 원나라 군대를 단숨에 격파하게 된다. 단번에 대패한 구천이 남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회계산으로 도망쳤으나 부천은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다. 구천이 법녀에게 말했다. 내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어. 이제 무슨 방법이 있겠소? 법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에 따르면 충실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에 따르면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땅에 따르면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나라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대왕께서는 스스로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옵니다. 구천은 이 의견에 따라 대부종을 사절로 보냈다. 대부종은 부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불충한 신하 구천을 대신하여 불초 소신이 여쭙습니다. 원하옵건대 하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구천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데 곁에 있던 오자서는 반대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구천을 죽여 없애고는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결국 대부종은 그냥 돌아가 구천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구천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자를 죽이고 종묘의 모든 제사용품을 태워버린 다음 죽을 각오로 싸워야겠구나. 그러자 대부종이 말렸다. 오나라의 백비는 욕심이 많은 자이므로 뇌물로 구워 삶으면 아마 힘을 써줄 것입니다. 저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에 구천은 다시 대부종을 보내 미녀와 재물을 백비에게 바쳤다. 그러자 백비가 부처를 만나게 해주었다. 구천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월나라의 보물들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구천은 자기 저자를 모두 죽이고 보물을 모두 불살라버린 다음 끝까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왕의 군사들도 머지않아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에 백비도 거들었다. 전에 월왕은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 그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부처가 그 말을 따르려 할 때 또다시 오자소가 나서서 강력히 반대했다. 아닙니다. 지금 구천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구천은 현명한 인물이므로 반드시 복수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오자소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군사를 철수시키고 만다. 구천은 이렇게 해서 살아났지만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이렇게라도 살아났지만 나도 이제 끝장이구나. 그러자 대부종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나라 당왕과 주나라 문왕도 한때 유폐된 적이 있었고 진나라의 문공과 제나라의 황공도 고통스러운 망명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패자가 된 것이지요. 지금 대왕께서 겪으시는 고통도 장차 크게 성공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구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구천은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언제나 곁에 쓸개를 걸어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쓸개의 쓴맛을 맛보면서 백예산의 추억을 잊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구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밭에 나아가 일을 하고 그의 처도 스스로 물레를 돌리며 옷감을 짰다. 그는 백성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신하에겐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받았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정중히 대우했다. 한편 구천은 모든 국정을 법녀에게 맡기고자 하였는데 법녀는 사양하며 말하였다. 군사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혹시 나을지도 모르나 국가를 운영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는 일은 대부종이 적임자입니다. 그리하여 국정은 대부종이 맡게 되었고 법녀는 인질로 오나라에 갔다가 3년 만에 귀국하게 된다. 이렇듯 구천은 와신 상담하며 복수의 길을 노리면서 신하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쓰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전념하게 된다.